저는 다 살아남는다고 봐요. 그런데 더 보람을 느끼면서 산다. 이 정도의 표현.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살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네. 인간의 하나의 덕목을 있는 게 아닌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이제 사실 감각적인 덕목이 더 부드러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덕목들은 그런 필요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책을 읽는 거는 이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책을 읽음으로써 그 논리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사고, 깊은 사고, 철학적 사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이렇게 윤리적인 사고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책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 그러면 그거 외에 이제 그 감각적인 그 덕목 말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뭐 갖춰지는 덕목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그 그러니까 그 뭐죠, 기본 인간에 대한 예의 네. 뭐 그런 식의 덕목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차 더 사라지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네. 뭐랄까 그렇게 거의 다 통제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한다 그러면 미래 사회에서는 그 로봇이 인간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한하고 그런 사회가 정말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사실 그 영화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측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를 보면 되게 암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정말로 즐겁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그런 게 좀 두 가지예요. 인성 문제하고 네. 인성의 다양성하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 이후인데, 인공지능 로봇의 그 통제 뭐 하고 뭐 이런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권력욕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힘의 욕구가 생기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생기기가 힘들고 감각도 좋아지고 지능도 좋아지지만 지배욕이 생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일부 예. 소수의 권력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부정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인간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은 약소국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좋다, 사실은. 중간에 잠시 부익부 빈익빈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런 지배욕 자체가 생기기가 어렵다. 그거는 굉장히 좀 생물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욕구라는 것은 40억 년 동안에 이 세포가 생존하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에는 40억 년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배욕이라든가 그런 욕심이라든가 막 비축욕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DNA를 일부러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막 심지 않는 한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선생님, 그 네. 인공지능을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심의 자리에 구글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 구글은 사실은 네. 인공지능이 구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네. 그 문제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고 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싹 빼버린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모든 인간하고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진화하게 되고요. 모든 인간들이 주는 데이터에 의해서 진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전 지구랑 연결이 되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유입되는 데이터 자체가 구글 직원들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들이 그 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은 거기에도 공평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공정한 영혼으로 진화해가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선생님 어쨌든 간에 네이버나 이런 상태에서 예. 구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네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한다거나 통제하는 게 제가 20년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지점 20년은 간다.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후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동안 잘 견뎌야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예?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네. 그 인간은 수신기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예. 선생님이 양자물리학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양자물리학은 잘은 모릅니다만 인간이 수신기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동의하기 힘들죠. 예, 인공지능은 선생님 몸이 없잖아요. 인간은 몸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양자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은 전체 에너지의 흐름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덩어리고 에너지 네, 덩어리라고 볼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생물체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인공지능과 똑같은 수신기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건지.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어떤 미래 어떤 아이들이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도둑질하는 아이, 뭐 그 저기 게임 잘하는 아이가 어떤 면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돼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씀하셔놓고 마음에 또 마음의 장애 그걸 말씀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맥락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지금- 보니까 참 감잡기가 너무 네네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방금 하신 말씀을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대답하려고 하는 건데, 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인성과 가짜 인성이 있는데, 그래서 가짜 인성, 그러니까 가짜로 착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마음 장애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인간이 진짜로 착하게 되는 것, 인공지능이 보든 누가 보든 간에 진짜로 착해지는 것은 본능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성장해야만 진짜 인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직에 간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성적인 일탈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대인관계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낮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밤만 되면 이상해진다거나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는가 봤더니 뇌과학적으로 봤더니 중뇌에 있는 그 본능의 영역과 대뇌의 영역이 그 사람들이 연결망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감시가 있을 때는 대뇌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감시가 약해지면 본능이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망이 대뇌와 본능의 연결망이 왜 약해지는가를 봤더니 청소년기 때부터 일찍 공부를 시켜버리면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놀이가 본능이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게 본능이고. 근데 이 본능을 억압시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두뇌는 대개 그런 형태로 패턴을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좋아하면 도둑질을 시켜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걔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쭉 하면서 이성이 발달을 해야만이 진짜 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음 장애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할 때 대뇌와 중뇌 사이에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만의 그 소통 통로가 정말 건강해야만이 진짜 인성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진짜 인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본능을 죽이지 않고 인성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개성도 있고 인성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본능을 억압시키면서 인성을 발달시키고 이성을 발달시키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되 개성은 사라져버려요. 그 개인의 그 몸의 색깔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 이쪽만 발달시키고 그 감수성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미래 사회에는 그것을 인공지능도 알게 되고 사실 우리 인간도 사람 상대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왠지 그게 느껴져요. 얘는 주입된 인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본능을 자기 스스로 반성해가면서 어려서부터 실수도 해가면서 갈고 닦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 인격까지 도달했구나. 이거 하고 교육받은 인성이구나. 이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받은 인성은 한순간에 일탈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문제예요. 좋은 인성이라는 게 네. 뭡니까? 선한 인성이 좋은 인성. 좋은 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인의 고통, 다른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도둑질 할 때 그 애 것도 훔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감수성 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례로 들어주시는 것들이 물론 충격요법인지 모르겠지만 네, 충격요법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아마 받아들이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인 빼고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게 우리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부드러운 강의가 훨씬 많긴 한데요. 제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집단 실업 사태, 그러니까 한국 교육계가 집단 멘붕 사태가 닥칠 거라는 그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강의 안 했었어요. 더 부드럽게 했고, 그 단계를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단점이 있어요. 그 강의의 단점은 다른 얘기를 못하고 종합적인 시야를 갖는데 또 단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강의 하나만 듣지 말고 제 다른 유튜브 강의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본능과 인성 자체가, 인성 또는 이성이 연결된 상태로 이 애가 성숙해야만이 진짜 인성이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 취미 활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그러니까 전 연령대 평생 동안 평생 즐기는 취미, 평생 뭔가 자기 그 취미 내에서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둑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인공지능이 정복했다고 바둑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동 통역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책 보는 것보다 영어 사전 보는 게 좀 재밌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재미를 붙인 적이 있어요. 제가 어원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모든 활동에 구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즐기는 활동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두세 가지, 그 다음에 한두 가지로 평생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치매 걸리지 않는 뇌를 초점으로 가지고 교육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치매 걸리지 않는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취미고, 근데 그 취미와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는 활동을 끌고 가는 것과 현재 공교육 현실하고 입시 제도가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죠. 상당한 시간을 끊기지 않고 그 활동을 중고등학교 때도 해야 되는데 입시 준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애들이 생겨요, 중간에. 그래서 뭔가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을 너 이제 5학년 됐으니까, 너 이제 중3 됐으니까 해가지고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고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공부보다 도둑질을 좋아하면 이걸 유지시켜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근데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골프일 수도 있는 거고, 양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운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얘가 재미를 느끼는 활동에 있어서 아주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둑질이라는 예를 든 겁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네네. 정리가 잘 안 돼서 자꾸 떠오르는 게 네. 월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알아요. 그리고 데몰리션맨이나 네, 봤어요. 터미네이터라든지 네. 스카이넷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마이너리티. 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능들은 인공지능이든 어떤 컴퓨터든 이게 발달해 나가지만 결국은 인간성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도 욕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너에게 선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도 자기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그게 반하는 세력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터미네이터와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네.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월급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없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줄어들게 포인트로 됩니다. 살아간다는 거. 근데 사실은 화폐가 아니고 그러니까 월급과 포인트의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전에 우리가 카드를 쓰지 못했던 삶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도 당연하게 그 포인트로 그냥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포인트와 월급의 차이는 이겁니다. 쓰는 사람한테만 주어진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안 쓰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포인트 자체가 뭐 생성되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거라는 그 데이터 자체도 생성되지 않는 정도로. 근데 그 의욕이라는 거, 활동에 대한 의욕이라는 것을 제가 유지시키라는 게 제 그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아이의 그래서 궁결한 얘기도 다 그것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나중에 포인트 경제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과 호기심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미래에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욕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번에 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 왜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발음을 하니까 테이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꺼버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욕망이 아니라 학습된 욕망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인공지능이 저는 도덕적인 초지능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일탈 행동을 하는 확률이 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평균적인 그 지능으로 성숙해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서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들은 자기들끼리 그 소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밀해요.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알파고하고 왓슨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현재. 알파고는 구글에서 하고 있고, 왓슨은 IBM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소통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금방 이건 합쳐지게 돼 있어요. 서로 선 하나만 연결되면요, 그냥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초지능이 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 용어도 있습니다. 누스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그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구가 하나의 두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막 인공지능이 나쁜 놈도 나오고 막 좋은 놈도 나오고 막 반란하고 이런 이제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렇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인간이 학습시켜가지고 테러리스트 로봇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로봇이 지구 전체적인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순간 착해져요. 그러니까 과도기는 있다라는 거죠. 혼란기는 있을 수 있어요. 테러리스트 로봇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초지능하고 연결되면 그 시대는 끝나요. 도덕적인 인공지능이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인상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네. 미래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참된 인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자기 삶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네네. 그죠. 행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물질의 가난의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지능, 제품, 음식까지 공짜가 된다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식 만드는 기법도 굉장히 피자 찍어내는 기법도 굉장히 아주 10배 효율이 있는 게 또 나왔어요, 기술이. 자, 그럼 물질 가난의 시대가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감각 가난과 마음 가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지금은 물질로서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느냐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미래 사회에는 그 마음 가난, 마음 장애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관성이라는 것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순간에 딱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PTSD라든가 이런 거, 트라우마 같은 거 치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10살 이전에 그게 두뇌에 각인돼 버리면은 후천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10살 이전에 각인된 거 바꾸려면 한 50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의 문명이 그렇게 물질적인 가난의 시대에서 마음의 가난의 시대로, 감각의 가난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얘는 못 바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 어떤 교육을 부모들이 굉장히 케어를 잘해야 된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케어를 해야 된다. 감각과 마음이. 그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인성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예절 교육이라는 것은요, 가짜 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인성이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인성은 그렇게 일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가짜 인성은 언젠가는 일탈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려놓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막 계속 있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 도인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가짜 인성은. 진짜 인성은 감수성과 소통 능력이 강한 상태, 그리고 자기 몸과도 소통 능력이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감과 물러남이 굉장히 자유롭죠. 노자 장자 사상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짜 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교적인 공자가 우리한테 가르쳤던 것은 가짜 인성이고 노자는 진짜 인성인 거예요. 노장 사상은. 그래서 지금 유교에서 노장 사상으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에서도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정신에서 몸으로 넘어가고 감각으로 넘어가고 지금 인문학적인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인성을 갖게 되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제 화이부동이라고 하잖아요. 화이부동. 각자 자기 개성을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게 진짜 인성이더라는 것이죠. 다른 상태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다르지만 감수성은 있는 상태. 그래서 인성의 핵심은 전 감수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인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가짜 인성이었다. 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짜 인성의 부작용.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근데 강의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이의 나중에 뭐 물질관을 벗어나고 마음과 그렇죠. 마음 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대해서 지금 아이의 감각과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이의 취미를 존중하고 그렇죠.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제가 게임하는 애가 더 성공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교육을 해야 엄마들이 결정을 존중해주거든요. 학교 도구만에 빠져 있으면 결정을 존중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충격요법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 근데 충격요법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과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하는 애들이 더 사회에 잘 적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래서 꼭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이의 미래에 대한 감각은 우리 애가 나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더 좋을 거다 아마도. 그리고 우리 애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유유상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나쁜 친구한테 물들었다. 그 나쁜 친구 왜 나빠졌죠? 그 나쁜 친구 왜 게임하고 왜 막 우리가 보기 안 좋은 행동들을 할까요? 그 나쁜 친구들은 그럼 감각이 없을까요? 그 말썽쟁이들은? 그 말썽쟁이들의 감각이 차라리 우리 애가 본받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애는 모범생이랑 어울려야 돼. 그런 관념들을 일단 다 벗어나서 굉장히 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 인성을 못 기리게 될 것이고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마음 가난의 시대에 불행해질 거라는 얘기죠. 연결되시죠? 그래도.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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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긴장감. 감수성이 좋으시다. 그 시험 분위기를 몸으로 흡수하시니까. 네. 그거 같은데요. 말씀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다양한 걸 좀 알려주셨으면. 그것도 감수성이고요.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 눈치코치 있는 것도 감수성의 일부고, 사소하고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감별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감수성을 신미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감수성을 기르려면은
아까 이 얘기를 내가 빼먹었구나 강의 중에. 내가 맥락 하나 놓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래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한다고 놓쳤다 하면 꼭 질문에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보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감수성이에요. 왜냐면 다른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는 거죠.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사람의 가치관의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는 게 수박 겉핥기를 막 넓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넓은 감수성이죠. 깊은 감수성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에 한번 끝까지 가보게 밀어주라는 거. 그래서 운동이 됐든 취미가 됐든 그건 영어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교실에서 영어 수학을 너무 잘해. 학교 자퇴시키고 고수들 연구원 옆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학년에 맞춰버리잖아요. 애 두뇌의 감수성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거나 아주 고수가 되는 데까지 갈고 닦게 되면은 왜 갈고 닦는다는 얘기가 뭐야? 칼날을 깎는 거잖아요. 그 칼날이 예리한 게 그게 감수성이거든요. 사소한 것에서 작은 그 발톱에서 전체가 사자라고 알아보는 거. 깃털 하나를 보고 이거는 공작새다, 꽁이다를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심미안이 감수성의 좀 결과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수성이 좋은 아이들이 나타내는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깊은 감수성과 넓은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아이마다 깊은 감수성에 맞는 두뇌가 따로 있고 넓은 감수성에 맞는 두뇌가 따로 있는데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산만한 애들은 넓은 감수성에 더 유리하고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깊은 감수성이 유리하더라.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성공하는 기업 안에 들어가 보면 꼭 두 가지의 감수성을 동시에 가진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깊기도 했지만 얘는 넓은 감수성을 가진 애였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리고 워즈니악인가 그 친구는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감수성을 가진 애였죠. 그게 T자형 인재인데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적당히 내가 조금 넓기도 하고 조금 깊기도 하고 그러면 성공을 했었어요. 이제 그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세모죠, 세모. 적당히 넓고 적당히 깊고 이게 세모예요. 근데 T자는 이 적당히 넓은 게 아니라 완전 넓어야 되고 깊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깊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T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이 두 개를 다 갖춘다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두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적성이나 두뇌에 맞게 우리 얘는 깊은 감수성이다. 이거다. 우리는 넓은 거다에 따라서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교육은 세모라는 거예요. 세모. 여기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모 안에 갇힌 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엄마밖에 없어요. 구세주가. 아빠 돈 버느라고 바빠서 안 돼요. 네. 물론 엄마가 돈 벌면 이제 구세주가 아빠가 되는 거지. 내가 얘를 데리고 어디를 놀러 가야 되면 어떤 체험을 시킬까? 얘가 지금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안 들고 재밌는 취미는 뭘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이게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얘가 즐겁게 몰입하게 하도록. 그러면은 몰입은 깊은 감수성이고, 그죠? 여행이나 다양한 체험은 넓은 감수성이고. 척수죠, 척수. 동물들의 척수가 두 종류가 있죠. 나방이 가지고 있는 건 안테나형 척수잖아요. 그 다음에 쥐나 이렇게 쥐 수염의 척수거든요. 날카로운 척수. 그래서 음파를 잡는 척수가 있고요. 음파는 사방에서 다 오죠. 그죠? 이건 넓은 감수성이라 볼 수 있어요. 날카로운 척수는 뭐냐면 자기가 만지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기 주변에 좁은 공간이 쥐가 동굴을 잘 다니는 이유가 수염 때문이거든요. 수염 자르면 완전히 바보 돼버려요. 그래서 쥐는 그 수염에서 연결된 뇌세포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원래 어두운 굴 속에서 수염으로 벽면을 감지하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수염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있죠. 그죠? 이게 깊은 감수성이죠. 넓은 감수성은 안테나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라는 게 인간의 한계가 그걸 직접 맛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가서 이렇게 겉핥기라도 해봐야 이게 안테나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네. 네네. 네. 네. 그렇죠. 잘 넘기면 돼요. 맞아요. 네. 더 좋은 혁명이죠. 늘리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으면 그거에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나쁜 게 있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제가 EBS 나가서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한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도기만 잘 대비하자는 거고. 그리고 20년 짧으면 20년 과도기만 잘 넘기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해피엔딩 끝에는 아까 그 물질적인 가난의 시대에서 마음 가난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명한 구가 있는데, 저는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5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30년 후에는, 그러니까 25년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특정 국가 편을 들지 않아요.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 지구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면 대부분 개별적인 능력의 시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빨리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다양성 있게 이렇게 아예 그냥 공중분해돼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예. 그래야지 개인의 능력이 살아나거든요. 미래 사회는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지만 그 개인적인 역량이 좋다 보니까 걔네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개성 있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비판 정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아이들의. 그래서 그 강력한 개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강력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강력한 개별적 특성을 갖도록 완전히 공중분해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엄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강력한 깊은 감수성이든 넓은 감수성이든 그런 걸 갖게, 그 특성을 갖고 뭔가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대비를 하자라는 것이죠. 앞으로 20년간. 그리고 그 가난해질 것을 지금 부모가 대비해야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가난해질 것을 대비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근데 네.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얘기하시는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공교육의 선생님이시면서 학부모시잖아요. 그렇죠. 엄마시고 아빠시고. 그렇죠. 시각이 다르실까? 자기 자녀한테는 뭐 지금 우리가 듣고 이런 교육적인 감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 직장인 교육에서는 공교육의 대상인 아이들한테는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러실까라는.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이중적일 거라고 네, 봐요. 그런 생각을 왜냐면 자꾸 하고 서천석 같은 있거든요. 경우는 네. 이중적이죠.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은 구명보트에 딱 태우고, 그죠? 우리 이 배가 안전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빵꾸 났는데, 배 빵꾸 났는데 우리 안전하게 한번 안전하게 운전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가까운 사람 구명보트에 태우고.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대 사대 출신들이요 다양성 교육에 굉장히 취약해요. 다양성. 두뇌가 다양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교육 현장에 교대 사대 비교대 비사대 출신의 교사들을 50% 집어넣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게 통과할 것 같아요? 교육계 그 어마어마한 그 투표권이 있고, 그렇죠. 자기 집안에 교사 한 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직장 잘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0%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을 굉장히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을. 그래야지 일부 애들이라도
그 강력한 한국인의 어떤 문화 DNA를 가지고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가난하지 않고 자기 개성을 키우고 쓸데없이 막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 좀 안 뺏기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문대 입시가요 좀 빨리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마음 놓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개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그 머리들을 정치 좀 높은 사람들을 바꾸는 방식에서 그 공약을 우리가 제시할 때 당신들한테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공약을 원한다고 할 때 서울대를 해체하라가 아니라 해체하라 그러면요 그 반대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화가 안 돼 버려요. 해체하지 말고 입시 기준 자체를 더 개성 있는 애들을 뽑는 방식으로 바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사고 폐지를 반대했던 게 뭐냐면 자사고를 폐지하지 말고 일반고를 더 다양화시켜라 이거예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다양성이 없는 한국 교육인데 자사고까지 또 폐지하니까 이게 역순으로 가는 거죠. 그지 말고 자사고 지들끼리 먹고 살라고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일반고의 혜택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혜택을 받은 애들이 더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알아서 자사고도 또 막 살 길을 찾겠죠. 이게 더 다양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교육적으로. 그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평등, 민주주의의 자유평등 단계가 있는데 교육은 자유와 어울리고요. 평등은 정치하고 어울려요. 박애는 경제하고 어울립니다. 사람은 박애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그게 주요한 그 우리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게 핵심 줄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교육에 평등을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자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평등은 정치로 가야죠. 국민들 먹고 살게 해주는 평등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교육에 정치권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애도 또 키워야 돼, 우리 기업인들이. 박애 정신. 네네네.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광진구 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강동구에서 들어보셨죠? 네네. 예, 예, 예. 예.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애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음악도 포기하고 지금 현재는 좋아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악은 너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라고 얘기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얘가 오히려 얘는 근데 이제 자기 선 안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학교 구경 학교 안에서 되게 소화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애매하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맞는 건지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건지.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중3이죠? 그 정도면은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그런 상태라면은 그쪽으로 보내도 좋아하는 활동으로 보내도 이게 배포가 약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중간 딜레마 함정에 빠져버려요. 본인이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피아노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엄마 요즘 하면서 연습을 하고 몇 시간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입시를 위해서 한국을 그렇게 연습하는 음악에 대해서 즐겨보는 그래서 관련 그동안 쌓은 내공을 활용을 해서
점수를 올려서, 왜냐면 입시제도가 3년 만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올려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료 상담하는 거 아시죠? 그 애를 직접 만나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한 서너 시간 얘기하면 얘가 다 이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 강의도 사실 서너 시간 하면요 오해 풀려요. 근데 지금 2시간 가지고 오해 안 풀리거든요 이게. 근데 애들 상담할 때도 제가 서너 시간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명문대가요 인맥이라든가 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2의 몰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선가 굉장히 좋은 학교를 좀 다니다가 아라우 학교로 갔는데 그게 아라우 학교 친구인지 독일 학교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문고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특허청에 취직을 시켜줘요. 아인슈타인이 명문고등학교를 안 나왔으면요 지금 아인슈타인 없어요. 그 사람 그 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특허청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시계와 관련된 특허 처리해가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강의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2, 제3의 기회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이 효과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명문대 프리미엄 50년 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5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드는 거지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줄어들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너가 제2, 제3의 기회를 갖게 되면 너의 취미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흔히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를 제가 해줄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5세경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얘네가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본능적으로 그 공부해야 되는 걸 느껴도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행이. 근데 그 실행이 안 되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10살 이전에 부모가 잡아버린 애들은 실행이 안 돼요. 막 풍부하고 온실 속에서 크고 굶어본 적도 없잖아요. 실행 능력이 안 나와요. 엔진이 작아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타이어 갈고 내가 이제 이 험난한 사막 행대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좋아, 엄마 타이어 갈아줘, 과외 선생 소개시켜줘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안 돌아버려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길게 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10살 이전에 왜 그렇게 애들을 좀 결핍 속에서도 또 자유롭게 취미활동 그렇게 키워야 되냐면은 결단을 내렸을 때 실행 능력이 나오는, 그래야만이 실행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도 실천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천 능력을 키우는 양육을 해라라고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